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태풍이 사흘 만에 숨을 죽인 아침, 어부 도지는 안개섬 갯바위 틈에서 초주검이 된 여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바닷물에 퉁퉁 불어 있었어요. 그냥 조난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손목엔 밧줄이 파고든 시퍼런 자국이 선명했어요. 누군가 이 여인을 꽁꽁 묶어 바다에 던진 게 분명했죠. 눈 좀 떠봐요! 이름이 뭐예요? 여인의 눈꺼풀이 힘겹게 떨렸습니다. 도지는 귀를 바짝 가져다 댔어요. 해수. 그 두 글자를 남기고 여인은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도지는 축 늘어진 몸을 안아 올려 배에 눕혔어요. 무틀 향해 뱃머리를 돌린 그 순간 여인의 얕은 숨결이 점점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해 바다의 사흘을 몰아치던 태풍이 마침내 숨을 죽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무거운 잿빛이었어요. 36 어부 도지는 낡은 배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간밤에 떠내려간 그물을 찾으러 나선 길이었죠. 물결은 여전히 성이 덜 풀린 짐승처럼 뱃전을 툭툭 밀어댔습니다. 도진에게 바다는 밥벌이인 동시에 유일한 위로였어요. 어릴 적 가족을 여인 그를 걷어 키운 건 옆집 할머니 분남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죠. 그래도 도진은 세상에 기댈 어깨 하나쯤은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만 사람에게 지칠 때면 그는 늘 혼자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 무뚝뚝한 사내가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었어요. 물길을 따라 한참을 흘러갔을 때였습니다. 배는 어느새 뱃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후미에 닿아 있었어요. 안개가 늘 자욱해 안개섬이라 불리는 무인도였습니다. 마음이 헛헛한 날이면 도진이 홀로 낚싯대를 들이우던 자리였죠. 오늘은 그물을 건지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걸린 건 그물이 아니었어요. 갯바위 틈에서 무언가가 파도에 쓸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태풍에 밀려온 잔해인 줄 알았어요. 도지는 무심코 뱃머리를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잔해가 사람의 팔처럼 움찔했어요.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바라봤어요. 분명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조심스레 몰아 갯바위에 배를 붙였습니다. 미끄러운 바위를 밟고 다가가 보니 여인 하나가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인은 이미 초주검이었습니다. 온몸이 바닷물에 퉁퉁 불어 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열이 끓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한쪽 발로 넘어선 사람의 얼굴이었죠. 도지는 여인을 흔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여인은 미동도 없었어요. 그때 도진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손목이었어요. 밧줄이 파고든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살을 파고들 만큼 단단히 묶였던 흔적이었죠. 도진의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그냥 조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여인을 꽁꽁 묶어 바다에 던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손목의 멍은 말없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지는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개 낀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오직 파도 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체 왜 이런 짓을? 도지는 다시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목숨을 잃을 사람이었어요. 눈 좀 떠봐요. 이름이 뭐예요? 얼마나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인의 눈꺼풀이 힘겹게 떨렸습니다. 신락 같은 의식이 잠깐 돌아온 것이었어요. 여인은 마른 입술을 겨우 달싹였습니다. 도지는 귀를 바짝 가져다 댔어요. 파도 소리에 묻힐 만큼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해수,
그 한마디를 남기고 여인은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도지는 그 말을 여인의 이름이라 여겼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힘을 짜내 붙든 두 글자였으니까요. 세상에서 이 이름 하나가 자기 편이라는 듯 여인은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인을 무트로 데려갈지 관공서에 넘길지 잠시 갈등했어요. 낯선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던 마을의 오랜 인심도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시퍼런 손목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관공서에 넘겼다가 저 여인을 던진 자의 손에 다시 넘어가면 어쩌나. 근거 없는 불안이었지만 도지는 그 불안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다른 모든 걸 눌렀습니다. 도지는 결심했습니다. 여인을 안아 올리려 팔을 뻗었어요. 축 늘어진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옷이 돌덩이처럼 매달렸죠. 발밑에 바위는 이끼가 끼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그 사이 잠잠하던 너울이 다시 밀려왔어요. 도지는 여인을 놓칠세라 두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겨우 배 위에 그녀를 눕혔을 때 그의 이마엔 땀과 바닷물이 뒤범벅이 되어 흘렀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배는 어촌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키를 잡은 채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여인의 숨은 얕고 위태로웠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폭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요.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지는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어쩌면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본 사람이라 죽어가는 이의 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닿자 도지는 여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조심스레 눕혔어요.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마저 돌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죠. 도진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옆집 분남 할머니였습니다. 도진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한 어촌 골목을 그는 단숨에 내달렸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방 안. 이불 위에 홀로 누운 여인의 손목에서 시퍼런 밧줄 자국이 어스름 속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무엇을 잃었기에 저 먼 바다에 묶인 채 던져졌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안개 낀 바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분남 할머니의 집은 도진의 집에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있었습니다. 골목을 내달린 도진이 살인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지팡이 짚는 소리가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78 분남은 백내장으로 세상이 흐릿한 사람이었어요. 눈앞의 것도 안개 너머로 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도진의 숨소리부터 알아챘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여. 숨이 넘어가겠구먼. 도진은 다급히 사정을 쏟아냈어요. 바다에서 다 죽어가는 여인을 데려왔다고요. 분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고쳐쥐고는 곧장 담장 넘어 도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눈은 어두워도 이 골목의 돌부리 하나까지 발바닥이 다 기억하는 길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분남은 여인 곁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손끝으로 여인의 이마를 짚고 목덜미를 만지고 손목의 맥을 눌러봤어요. 눈이 잘 못 보는 만큼 그녀의 손끝엔 세월이 갈아놓은 또 다른 눈이 달려 있었죠. 열이 아주 불덩이요. 물을 많이도 먹었구먼. 분남은 도진에게 큰 속부터 안치라 일렀습니다. 미음을 끓이고 물을 데우려는 것이었어요.
도진이 부엌으로 간 사이 분남은 여인의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온몸을 찬찬히 닦아 내려갔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익숙하던지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분남은 오래전에 남편을 바다로 떠나보낸 사람이었어요. 배를 타고 나간 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죠. 홀로 남아 자식들을 키워냈고 그 자식들은 다 자라 무트로 떠났습니다. 이제 이 어촌엔 눈 어두운 노인 혼자 남은 셈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옛날에 거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어머니를 잃고 홀로 울던 어린 도진이었죠. 분남은 그 아이를 친손주처럼 품어 키웠어요. 밥을 먹이고 옷을 기워 입히고 뱃일을 가르쳤습니다. 거둘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치지 못하는 것. 그게 분남이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지금 낯선 여인의 몸을 닦는 그 손길 위로 오래전 어린 도진을 씻기던 손길이 겹쳐졌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사람을 품는 마음의 온도는 그대로였던 것이죠. 몸을 다 닦은 분남이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분남은 여인의 손바닥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곱게 자란 손이구먼. 흙 한번 안 만져본 손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엔 큰 상처가 박혔구나. 무슨 일을 겪은 게냐, 이 어린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손끝 하나로 읽어낸 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살아온 세월과 가슴에 새겨진 아픔까지요. 도진은 부엌 문턱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움이 다 끓자 분남은 여인을 조심스레 일으켰어요. 숟가락으로 한술 떠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의식 없는 여인은 잘 삼키지 못했어요. 미움이 입가로 흘러내렸죠. 그래도 분남은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떠먹였습니다. 도진은 여인이 바다에서 겨우 흘린 두 글자를 분남에게 들려주었어요. 정신을 놓기 직전 마른 입술로 붙들듯 내뱉은 해수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떠올리며 분남은 여인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해수야, 정신 좀 차려봐라, 해수야.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힘을 짜내 붙든 두 글자였어요. 그 순간부터 이름 모를 여인은 이 집에서 해수가 되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노인이 바다가 데려온 낯선 여인을 손녀로 품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분남은 여인의 곁을 지켰어요. 도진도 방 한쪽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여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뗐다 하며 열이 내리기만을 기다렸죠. 새벽이 가까워지자 여인의 숨결이 조금 고르게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끓던 이마도 미지근하게 식어갔어요. 고비는 넘긴 것 같구먼. 분남의 말에 도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안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는 안심이 아니었어요. 폭풍 앞에 잠시 숨을 고르는 바다처럼 위태로운 고요였던 것이죠.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잠잠하던 여인의 몸이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열이 다시 불덩이처럼 치솟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켰어요. 도진과 분남은 놀라 여인을 붙들었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안 되겠다. 분남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여인은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폐에 물이 찬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미음소트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무트로 데려가야 혀. 큰 병원으로. 하지만 마을엔 기댈 곳이 없었어요. 병원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죠. 밤바다를 건너 무태 큰 병원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도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풍은 지나갔다지만 밤바다는 아직 성이 나 있었어요. 부서진 잔해가 검은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이 밤에 배를 띄우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도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담요로 감싸 안아 올렸어요. 분남이 그의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조심여. 꼭 살려서 데려와야 혀 알겠지. 그 말엔 여인을 향한 애틋함과 하나뿐인 손주를 밤바다로 보내는 노인의 떨림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도진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두 팔에 안긴 낯선 목숨 하나가 그날 밤 그의 전부였습니다. 밤바다는 도진에게 한 번도 순한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어요. 검은 물결이 뱃전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도진은 한 손으로 키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담요에 쌓인 여인을 붙들었어요. 여인의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폐에 찬 물이 그녀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었죠. 조금만 더, 저 불빛까지만. 멀리 무태 불빛 하나에 도진은 여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파도의 결을 읽으며 배를 몰았고 마침내 부둣가에 배가 닿았어요. 그는 여인을 안은 채 응급실 문을 밀고 뛰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이 그녀를 받아 안으로 데려갔을 때 도진은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밤의 사투였어요.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인이 실려간 뒤 도진은 응급실 복도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아직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리는 손끝에 조금 전 여인을 안아 올릴 때 걸리던 무언가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도진은 젖은 담요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담요 자락 사이에서 작게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물에 불어 흐물흐물해진 종이였습니다. 글씨는 거의 다 번져 있었죠. 도진은 조심스레 그것을 펼쳐봤어요. 어느 병원의 처방전 같았습니다. 약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 몇과 반쯤 지워진 날짜, 그리고 맨 아래 이름이 적혔던 자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눈을 가늘게 떠도 그 이름만은 한 글자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잉크가 뭉개져 그저 검푸른 얼룩으로만 남아 있었죠. 도진의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지나갔어요. 여인이 마지막 힘을 짜내 붙들었던 해수라는 두 글자, 그리고 이 지워진 이름. 두 개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번져버린 이름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삼킨 채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물음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처방전이 정말 이 여인의 것일까? 아니면 남의 것을 지니고 있었던 걸까? 그마저도 알 길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또렷했습니다. 곱게 자란 손, 흙 한번 안 만져본 손. 그런 사람이 어쩌다 손목이 묶인 채 먼 바다에 던져졌는가. 지워진 그 이름은 물음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죠. 도진은 그 종이 조각을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어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본능처럼 들었습니다. 그 시퍼런 손목 자국을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종류의 불안이었죠. 누군가 이 여인을 없애려 했다면 이 종이 한 장이 그녀를 다시 위험에 밀어넣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여인은 그 길로 사흘을 알았습니다. 도진은 그 사흘을 병원 복도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바닷일도 그물도 다 뒷전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자꾸만 그 처방전을 떠올렸습니다. 물에 번진 그 이름을요. 그리고 병실 침대에 누운 여인의 시퍼런 손목을요. 두 개의 단서가 그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어긋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의사도 여인의 손목을 눈여겨봤어요. 어느 날 도진을 조용히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손목에 남은 자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결박당한 흔적이에요. 경찰에 알려야 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는 오히려 몸이 굳었습니다. 관공서에 넘겼다가
저 여인을 던진 자의 손에 다시 넘어가면 어쩌나. 안개섬에서 그녀를 처음 안아 올릴 때부터 그를 놓아주지 않던 불안이었죠. 도지는 잠시 말을 고르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조금만 저 사람이 깨어나서 자기 입으로 말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는 잠시 도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딱한 사정이라 여긴 것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이 여인의 존재가 병원이라는 세상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는 작은 틈이라는 걸 도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처방전을 지닌 이름 모를 여인, 결박 흔적.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외딴 곳이라도 사람의 입을 타고 흐르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던 여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떴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한 발을 겨우 빼낸 사람의 눈빛이었죠. 여인은 낯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도지는 급히 그녀 곁으로 다가갔어요. 물어볼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당신을 그렇게 했는지, 특히 그 처방전 속 이름을 확인하고 싶었죠. 도지는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여인은 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조차 낯설어하는 눈이었죠. 여인은 마른 입술을 천천히 달싹였습니다. 여긴 어디죠? 저는 누구예요? 도진의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살아온 세월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닷물이 그녀의 몸에서 기억까지 씻어가 버린 걸까요? 여인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도진이 품에 넣어둔 그 처방전도 이제는 물어볼 상대가 없어진 셈이었어요. 유일한 열쇠를 쥔 사람이 그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종종 있는 일이라 했어요. 기억이 스스로를 지키려 문을 닫아건 것이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으면 마음이 제 기억을 통째로 지워버렸을까? 그 말을 듣는 도진의 마음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결박당한 손목과 지워진 이름, 그리고 스스로 닫아건 기억. 이 여인이 도망쳐온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을지 도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여인이 유독 도진에게만은 마음을 놓는 것이었어요. 낯선 의사나 간호사가 다가오면 그녀는 겁먹은 눈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다가도 도진이 곁에 오면 이내 표정이 풀렸어요. 밤이 되면 그의 옷깃을 잡고 놓지 않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도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밤을 지켰어요. 잠든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죠. 곤히 잠든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여려 보였습니다. 저 여린 사람을 묶어 바다에 던진 이는 대체 누구일까? 품속의 처방전이 자꾸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인이 어느 정도 회복하자 도지는 그녀를 어촌집으로 데려왔어요. 갈 곳도 찾아올 이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외딴 어촌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신문도 잘 들지 않았죠. 그래서 도지는 몰랐어요. 저 먼 뭇 어딘가에서 한 여인의 실종을 두고 소문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 더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인의 곁을 지키던 그 사흘 사이 병원의 한 진료실에서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는 것을요. 여인을 처음 받았던 그 의사와 그를 찾아온 옛 친구였습니다. 정년을 코앞에 둔 늙은 형사 오태식이었어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오태식은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오랜 벗의 얼굴이나 볼 겸 들른 참이었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의사가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며칠 전 바다에서 실려온 이름 모를 여인 이야기였어요. 손목에 결박당한 흔적이 시퍼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저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털어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찻잔을 들던 오태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결박 흔적, 바다, 이름 없는 사람. 10년째 그의 가슴을 짓눌러온 어떤 사건의 냄새가 그 말 끝에서 희미하게 풍겨온 것이었습니다. 늙은 형사의 눈빛이 오랜만에 가늘어졌어요.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나?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남해의 어느 외딴 어촌에서 온 어부가 데려갔다고요. 오태식은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세상엔 딱한 사연이 흔하니까요. 하지만 오래 묵은 형사의 직감이 그를 쉬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안개섬에서 시작된 물길이 도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또 다른 물길과 만나고 있었어요. 하나는 여인을 다시 노리는 어두운 물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10년 묵은 진실을 쫓는 늙은 형사의 물길이었죠. 그 두 물길이 언젠가 남해의 작은 어촌에서 만나리라는 것을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답은 아직 안개 낀 바다만이 알고 있었어요. 세월은 어촌의 낮은 지붕들 위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여인이 바다에서 실려온 뒤로 어느덧 2해가 지났어요. 그 사이 안개섬 앞바다는 몇 번이나 색을 바꿨습니다. 봄엔 잔잔했고 여름엔 성이 났고 가을엔 다시 순해졌죠. 그 계절들을 지나는 동안 도진의 집 마당에도 조용한 변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 집엔 세 사람의 온기가 있었어요. 도진과 해수 그리고 담장 너머의 분남까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진짜 가족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죠. 저녁이면 한밥상에 둘러앉았어요. 김이 오르는 국그릇을 사이에 두고 하루를 나눴습니다. 해수는 이제 어촌 살림에 제법 손이 익었어요. 처음엔 부엌칼 하나 제대로 못 쥐던 사람이었죠. 그물을 만지다 손끝을 베이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그녀가 이제는 젓갈을 담글 줄 알았습니다. 그물에 터진 곳을 야무지게 기웠어요. 분남의 약을 챙기고 수발을 드는 손길에도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이 낯선 여인을 두고 수군거렸어요.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어른을 살뜰히 챙기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의 눈초리도 차츰 누그러졌죠. 이제 다들 그녀를 자연스레 해수라 불렀어요. 이름 없이 떠밀려온 여인이 이 어촌에 뿌리 하나를 내린 셈이었습니다. 도진은 그런 해수를 곁에서 지켜봤어요. 목숨을 걸고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와 그녀를 세상 어딘가로 돌려보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죠. 도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요. 그건 연민을 넘어선 훨씬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해수 역시 그랬어요. 그녀가 세상에서 마음을 놓는 곳은 오직 도진의 곁뿐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사내였죠.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투박함 속엔 늘 그녀를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말없이 우산을 챙겨두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마음은 봄볕에 얼음 녹듯 서서히 깊어졌어요. 요란한 고백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곁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자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분남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눈은 어두워도 두 젊은이 사이에 흐르는 정만큼은 훤히 보였던 겁니다. 둘이 그냥 한 집에서 밥 먹고 살면 될 것을.
분남은 넌지시 등을 떠밀곤 했습니다. 뒤늦게 손주 며느리를 볼 기대를 감춘 말이었어요. 그 말에 혜수는 얼굴을 붉혔고 도지는 괜히 헛기침만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처럼 함께 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만 도진의 마음 한구석엔 늘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혜수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당에 나란히 앉았을 때였어요. 도진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진짜 이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어딘가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도진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그녀에게 돌아갈 자리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혜수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두 손을 맞잡았지만 그 떨림은 좀처럼 멋지 않았어요. 싫어요. 찾고 싶지 않아요. 혜수의 목소리엔 까닭 모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던 것이죠. 그녀 자신도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다만 몸이 먼저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겪은 어떤 공포를 살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도지는 그 떨리는 어깨를 보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이름이 대체 뭐라고? 이 사람을 이토록 겁먹게 만든다면 굳이 캐물을 이유가 없었어요. 도지는 더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을 헤아리는 것. 그게 도진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종이 한 장 없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서도 번듯한 예식도 없었어요. 오직 혜수라는 이름과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요. 세상의 어떤 서류보다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평온을 깬 것은 뜻밖에도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혜수가 처음으로 도진을 따라 읍내 장에 나선 것이었어요. 그동안 그녀는 사람 많은 곳을 본능적으로 꺼렸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늘 몸을 사렸죠. 그날은 큰맘 먹고 나선 첫나들이었어요. 읍내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혜수는 도진의 곁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세상의 활기에 그녀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볕은 따사로웠고 장터엔 나물 냄새가 가득했죠. 모든 것이 더없이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봄나들이 나온 여행객이었죠. 그가 무심코 누른 셔터. 그 네모난 화면 속에 하필 혜수의 얼굴이 담기고 말았습니다. 정작 혜수도 도진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그저 봄볕 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심한 사진 한 장이 잠들어 있던 운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읍내 장터에서 찍힌 그 사진 한 장은 여행객의 휴대전화 속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이라는 넓은 바다로 흘러들었어요. 봄나들이 사진 몇 장 사이에 섞인 아주 평범한 한 컷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누군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말은 말을 낳는 법이었어요. 사진 아래로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됐다던 어느 집안의 딸을 닮았다는 이야기였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닮았다는 흐릿한 소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물 위의 기름처럼 빠르게 번져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야기가 한 남자의 귀에 가닿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높은 빌딩,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이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윤재상. 태성그룹의 실권을 손에 쥐려는 자였습니다. 그는 보고를 받다 말고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했나?
다시 말해봐. 윤재상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름 하나가 잔잔하던 그의 세계에 파문을 일으킨 것이었죠. 여기서 여러분께 그 여인의 진짜 사연을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바다에서 실려온 그 여인, 해수의 본디 이름은 서아였어요. 태성그룹을 세운 고 윤동주 회장의 유일한 직계 혈육이었습니다. 회장이 세상 사람들 몰래 후계자로 길러온 진짜 상속인이었죠. 문제는 그녀에게 이복 오빠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윤재상이었습니다. 배다른 동생이 아버지의 후계자로 낙점되자 그의 마음속엔 시커먼 것이 자라났죠.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윤재상은 끔찍한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서아를 결박했어요. 그리고 먼 바다로 끌고 나가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뒤 해상 조난 사고로 감쪽같이 꾸몄죠. 배가 뒤집혀 실종된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그 말을 믿었어요. 태성가의 딸은 그렇게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죽지 않았어요. 검은 물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손목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기어이 밧줄을 풀어냈죠. 그리고 정신을 잃은 채 조류에 몸을 맡겼어요. 그 물길이 그녀를 데려간 곳이 바로 안개섬이었습니다. 도진이 그물을 찾으러 갔던 바로 그 무인도였죠. 윤재상은 서아가 확실히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2회를 조용히 기다렸죠. 여기엔 그럴 만한 샘속이 있었어요. 바다에서의 조난은 법이 정한 특별한 실종 사유였습니다. 위험한 사고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실종된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 서아 몫의 재산과 경영권이 고스란히 윤재상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확정이 이제 코앞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그의 차지가 될 참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죽었어야 할 동생의 생존설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다 잡은 물고기가 그물을 찢고 나가려는 형국이었어요. 윤재상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살아있을 리 없다고 되뇌었죠. 자기 손으로 바다에 던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불안이 그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쳤습니다. 그는 결국 확인하기로 했어요. 사람을 보내. 조용히 확실하게 알아봐. 윤재상의 명을 받은 자들이 남해의 그 어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조심스레 훑기 시작했어요. 낚시객인 척, 장사꾼인 척하며 사람들에게 말을 붙였죠. 얼마 전 이 동네에 낯선 젊은 여자가 들어와 살지 않느냐고요. 처음엔 다들 심드렁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무심코 흘렸습니다. 도진이네 집에 몇 해 전 바다에서 실려온 색시가 산다고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서 도진의 집을 지켜봤어요. 마당을 오가는 해수의 모습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서울로 그대로 실어 날랐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재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정말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반신반의하던 그의 마음이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의 눈빛엔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그 시각 남해의 어촌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이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해수가 갓 지은 밥을 도진의 그릇에 소복이 담아주었어요. 도진은 말없이 그 밥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론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더없이 고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해수는 그 밥상 앞에서 옅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집, 이 소박한 밥상이 그녀에겐 온 세상이었으니까요. 바다가 앗아간 모든 것을 잊고 그녀는 여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평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저녁 서울의 회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종이엔 남해의 작은 어촌, 도진의 집 주소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상은 그 주소를 오래도록 내려다봤죠. 잔잔하던 해수의 밥상 위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재상의 손길은 소리 없이 어촌을 조여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은 없었어요. 대신 도진의 삶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수협이었습니다. 도진이 잡은 생선을 위판장에 내놓았는데 받아주질 않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도진이네 물건은 못 받아. 위에서 그러라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어. 늘 웃으며 도진의 어깨를 두드리던 위판장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죠.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들이 팔 곳을 잃고 부둣가에서 그대로 상해갔습니다. 그건 단순히 생선 몇 짝이 아니었어요. 도진이 목숨 걸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하루하루가 썩어가는 것이었죠. 며칠 뒤엔 관공서에서 통지서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어업권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를 이어 지켜온 뱃일의 자격을 종이 조각 하나가 하루아침에 앗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통지서를 들고 관공서를 몇 번이나 오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딱딱한 대답뿐이었죠. 규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도진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는 하나뿐인 배마저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배가 없으면 도진은 어부가 아니었어요. 삶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갈 판이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도 달라졌어요. 낯선 외지 사람들이 어촌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도진과 그 집 여자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고 다녔죠.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골목에서 마주쳐도 슬그머니 눈을 돌렸습니다. 정을 나누던 이웃들이 알 수 없는 힘의 눈치를 보며 등을 돌린 것이었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이장이었어요. 도진을 아들처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장마저 이제는 도진을 슬슬 피했어요. 어느 날 골목에서 마주치자 이장은 나직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도진아, 그 색시 그냥 조용히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 너 다친다. 그 말은 걱정이었을까요? 경고였을까요? 도진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해수와 얽혀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 해수를 노리고 어촌 전체를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 도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앞선 것은 해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저 여인이 어떤 사연을 가졌든 이제는 자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밤중이었어요. 도진의 집 마당으로 낯선 발소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색을 하겠다며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서슬퍼런 기세였어요. 도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던 해수를 급히 흔들어 깨웠어요. 조용히 나만 따라와요. 빨리. 도진은 해수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담장 하나 넘어 분남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눈먼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거라 여긴 것이죠. 도진은 해수를 분남에게 맡기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내들이 도진의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방이며 부엌이며 헛간까지 다 헤집었죠. 하지만 어디에도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부라리며 옆집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마침 문을 열고 나온 분남이 지팡이를 짚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야밤에 뭔 소란이요? 눈먼 늙은이 혼자 사는 집에 뭘 찾겠다고 이 난리들이요. 분남은 시치미를 뚝 떼며 능청스럽게 목청을 높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의 호통 앞에서 사내들은 머쓱해졌습니다. 설마 이런 집에 그 여자가 숨어 있으랴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분남의 집엔 발도 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해수는 무사할 수 있었어요. 눈 어두운 노인의 존재가 세상 그 어떤 자물쇠보다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준 것이었죠. 분남은 어둠 속에서 해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겁에 질려 떠는 그 손을 오래전 어린 도진을 다독이던 그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그 무렵 어촌엔 낯선 사람이 하나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옷을 벗은 늙은 형사 오태식이었어요. 2년 전 옛 벗의 진료실에서 흘려들은 한마디가 그 시작이었죠. 결박 흔적을 지닌 이름 모를 여인. 그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 오태식의 가슴 속에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0년 묵은 짐 하나가 그 말끝에서 다시 무겁게 깨어난 탓이었어요. 10년 전 태성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꾸며져 죽임을 당했죠. 오태식은 그때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이 10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결박된 채 실려온 여인이라니 우연이라기엔 그 냄새가 너무도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손에 쥐어진 건 물증 없는 직감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년을 앞둔 늙은 형사가 소문 한 자락만 믿고 움직이기엔 세상도 시간도 그의 편이 아니었죠. 그는 그 어촌의 이름과 여인을 데려갔다는 어부 이야기만 가슴 깊이 새겨둔 채 홀로 그 실마리를 오래 매만져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해의 그 어촌에 낯선 무리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닿았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언가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오태식은 그제야 낚시객 차림으로 어촌에 스며들었어요.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도진의 집을 멀찍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여자를 쫓는 또 다른 무리의 존재를 이내 눈치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무리 중 한 사내의 얼굴을 본 순간 오태식의 걸음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그 남자가 죽던 현장 근처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똑같은 자가 똑같은 냄새를 풍기며 또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막연했던 직감이 그 순간 서늘한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오태식의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오래도록 따로 묻혀있던 두 개의 사건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한 줄로 이어졌어요. 10년 전 그 죽음과 지금 이 어촌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가 벗의 진료실에서 품었던 흐릿한 예감은 이제 더는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형사의 눈빛이 오랜만에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이 지나간 뒤로도 어촌엔 무거운 긴장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집방 안 두 사람은 불도 켜지 못한 채 숨죽여 지냈어요. 낮이면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밤이면 작은 인기척에도 심장이 내려앉았죠. 해수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이유 모를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 있었어요. 도진은 그런 해수를 어떻게든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어요. 그는 잠 못 드는 해수 곁에서 낮은 목소리로 뱃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몸에 밴 그 구성진 가락이었죠.
겁에 질린 사람을 재우는 데는 말보다 노래가 나을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 노래가 방 안에 나직이 퍼지던 순간이었어요. 해수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예전처럼 까닭 모를 눈물이 흐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터져 나오는 듯 했죠.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그 노랫가락을 열쇠 삼아 활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밀려든 것은 검은 물이었어요. 손목을 파고들던 밧줄, 숨이 막히던 바닷속, 그리고 자기를 물속으로 밀어넣던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배다른 오빠 윤재상이었어요. 서하는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오빠가 나를 던졌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가 잊고 살았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해수가 아니었어요. 태성가의 딸 서하였죠. 죽음의 문턱에서 지워졌던 세월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훨씬 더 오래된 기억 하나가 함께 열렸어요. 이번엔 검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날의 바다였죠. 어린 서하가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나온 날이었어요. 잠시 정박해둔 요트가 제대로 묶이지 않았던 겁니다. 배는 스르르 못해서 멀어졌어요. 어린 서하는 그 위에 혼자 남겨졌죠. 사방은 캄캄했고 파도 소리만 아이를 삼킬 듯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밤새 겁에 질려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 멀리서 작은 고깃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한 어부와 그의 어린 아들이 탄 배였어요. 소녀는 우는 아이에게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서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죠. 아이를 재우기 위한 구성진 뱃노래였어요. 바로 그 소년이 지금 자기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도진이었던 겁니다. 서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기억을 다 잃고도 왜 이 사내에게만 마음을 놓았는지를요. 그녀의 몸이 먼저 알아본 것이었어요. 자기를 두 번이나 살려준 사람이라는 것을요. 머리는 잊었어도 살갗은 그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었군요. 어릴 적 그 밤에도 안개섬에서도 당신 목소리가 두 번이나 나를 이승에 붙잡아뒀어요. 서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도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도 흐릿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나갔던 어느 밤 배 위에서 울던 작은 여자아이. 담요를 덮어주고 노래를 불러줬던 그 아이가 눈앞에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아득한 세월을 건너 두 번이나 스쳤던 인연이었어요. 그 인연이 지금 이 방 안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서하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 서하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이름을 두려워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오빠가 자기를 찾아낼 거라는 공포, 세상에 알려지면 다시 죽는다는 그 두려움을 그녀의 몸이 내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두려움엔 또렷한 얼굴이 생겼어요. 바로 윤재상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일이기도 했어요. 서하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당신도 할머니도 이렇게 된 거예요. 나만 없으면 다들 무사할 거예요. 서하는 도진과 분남을 이 지옥에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에 무너졌어요. 차라리 자기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겁니다. 그 마음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또 다른 형태의 몸부림이었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건너온 분남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서아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도망친다고 될 일이면 진작에 끝났어. 이건 네가 맞서야 끝나는 일이여. 분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도진도 서아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숨어 사는 삶으로는 이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려 떨던 사람에서 맞서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으로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이번엔 내가 끝낼 거예요. 서아가 숨어 지내던 삶을 끝내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서울의 윤재상은 전혀 다른 셈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그는 서아가 세상에 나서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 했습니다. 실종 선고와 상속을 서둘러 확정짓고 서아와 도진을 완전히 없앨 마지막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폭풍은 이제 양쪽에서 동시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어촌 뒷골목의 낡은 정자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과 낚시객 행세를 하던 늙은 형사 오태식이었어요. 오태식이 먼저 도진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는 서아를 쫓는 자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사람이 도진의 집에 숨은 여자라는 것도요. 처음에 도진은 그를 경계했어요.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마당이었으니까요. 낯선 노인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도진의 눈빛엔 날 선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들 편이요? 이제 와서 뭘 캐내려고. 오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손때로 눌어붙은 수첩이었죠. 그는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지키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10년째 죄인으로 살고 있소. 지켜야 할 사람을 못 지켰거든. 그 목소리엔 오래 묵은 회한이 배어 있었어요. 도진은 그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이 아니었죠. 세월에 짓눌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진의 경계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두 남자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서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도진은 결국 오태식을 집으로 데려갔죠. 서아가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서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처음으로 남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복 오빠 윤재상에게 바다에 던져진 그 밤을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어가던 서아가 문득 한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자신이 오빠의 죄를 알게 된 뿌리를요. 모든 건 그 사람이 남긴 자료 때문이었어요. 한혜수라는 사람이요. 그 이름이 정자의 공기를 가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들은 건 오태식만이 아니었어요. 곁에 있던 도진의 얼굴빛도 함께 변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여러 번 접힌 낡고 빛바랜 종이 조각이었어요. 이거 당신을 처음 바다에서 건졌던 날 담요 사이에서 나온 거요. 도진은 그 종이를 조심스레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물에 불었다 마른 자국이 그대로 남은 처방전이었어요. 2년 넘게 그의 품을 떠난 적 없던 종이었죠. 약 70몇과 흐릿한 날짜. 그리고 맨 아래 검푸른 얼룩으로 뭉개진 이름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물에 다 번져서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소. 당신 것인지도 확신이 안 서서 그냥 지니고만 있었지. 이 지워진 이름이 대체 누군지 2년을 궁금해했소.
서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처방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어요.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한혜수 씨의 거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뭘 좀 알아보려다가 지워진 이름의 주인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이 안개섬에서부터 인연을 품어온 물음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죠. 그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한혜수였던 겁니다. 그 이름 앞에서 맞은편에 앉은 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수첩이 툭 떨어졌습니다. 10년을 그의 가슴을 짓눌러온 바로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석자가 물에 씻긴 채로 남아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지금 뭐라고 했소? 한혜수라고 했소? 오태식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10년 전 지키지 못한 그 사람, 자살로 위장돼 죽어간 그 남자의 이름이 바로 한혜수였던 겁니다.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던 세 사람의 인연이 그 지워진 이름 하나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서아의 사연을 조금 더 들려드려야겠습니다. 10년 전 한혜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윤재상의 비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전에 그는 목숨을 잃었어요.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꾸며진 죽음이었죠. 그는 죽기 전 진실이 담긴 자료를 서아의 아버지에게 넘겼습니다. 그 자료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다가 훗날 서아에게 흘러들었어요. 서아가 이복 오빠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서아가 바다에 던져진 것도 그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죠. 죽어가던 서아가 마지막으로 붙든 이름.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진실로 이끈 한혜수였던 겁니다. 오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고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그 눈물엔 지키지 못한 자의 미안함과 마침내 실마리를 찾은 자의 회한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진과 서아는 그 늙은 형사의 울음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한참 뒤 오태식이 눈물을 닦고 입을 열었어요. 그는 10년 전 사건의 전말을 두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혜수의 죽음이 어떻게 조작됐는지를요. 그리고 그때 현장 근처에서 봤던 낯선 남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끝내 정체를 밝히지 못했던 그 그림자 같은 사내였죠. 그런데 말이요. 지금 그 색시를 쫓는 무리 속에서 내가 그 얼굴을 다시 봤소. 오태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10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사내가 같은 방식의 사건에 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혜수를 죽인 그 손이 이제 서아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두 사건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독버섯이었던 겁니다. 이제 서아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건 자기 한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혜수의 목까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일이었죠. 그 이름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 서아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그건 두려움에 떨던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세 사람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아버지가 몰래 숨겨두었던 자료를 마침내 찾아냈어요. 한혜수가 죽기 전 아버지에게 넘겼던 바로 그 진실이었죠. 기억을 되찾은 뒤에야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함께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오태식은 그 앞에 10년치 수사 기록을 펼쳤어요. 서아가 가진 자료와 오태식의 기록이 만나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거짓말처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 사람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터뜨리느냐만 남았죠. 그 무렵 서울의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윤재상이 마지막 채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는 서아가 살아있음을 알고 초조해졌습니다. 동생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죠. 그는 이사회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서아가 없는 자리에서 그녀의 사망을 확정하고 경영권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어촌으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아와 도진을 이번엔 확실히 없애라는 것이었죠. 시간이 자기 편이라 믿었던 윤재상. 그는 자기 발밑에서 진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겁먹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오태식이 오랜 인연을 동원해 믿을 만한 경찰과 손을 잡았어요. 도진은 그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세 사람은 10년의 증거와 2회의 진실을 품고 서울로 향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윤재상이 서아의 사망을 근거로 경영권을 확정 지으려던 이사회 날이었어요. 태성그룹 본사의 널찍한 회의실, 긴 탁자를 둘러싸고 이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상석에 앉은 윤재상의 얼굴엔 승리를 앞둔 자의 여유가 흘렀죠. 오늘 우리는 오랜 공백을 끝내고 그룹의 새 출발을 결의합니다. 윤재상이 입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죠.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태성가의 딸 서아였어요. 그 뒤로 도진과 오태식, 그리고 경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윤재상의 얼굴에서 여유가 순식간에 걷혔습니다. 그의 손이 탁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죠. 유령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토록 확실히 없앴다고 믿었던 동생이 두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서아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정면으로 윤재상을 바라봤어요. 2해 전 검은 바닷속에서 자신을 밀어넣던 그 얼굴을요. 이제 그 앞에서 떠는 사람은 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재상 쪽이었죠. 곧이어 회의실의 커다란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태식과 서아가 밤을 새워 맞춰온 진실이 그 위에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윤재상의 비자금 흐름이었어요. 회장 자리를 노리며 빼돌린 돈의 자취가 낱낱이 드러났죠.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어 10년 전 한혜수 사건의 은폐 정황이 떠올랐어요. 자살로 조작된 죽음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어요. 10년 전 현장의 그 사내와 최근 어촌에 나타난 그 사내였죠. 같은 얼굴이 두 사건에 모두 등장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재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다. 저 여자는 가짜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서아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러고는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바다에 던진 바로 그 서아예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 대기하던 경찰이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윤재상에게 다가가 그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함께 있던 그의 해결사와 죄를 도운 법무이사까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붙잡혔죠.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10년을 짓눌러 온 짐이 그제야
그의 어깨에서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한혜수의 이름을 마침내 세상 앞에 떳떳이 돌려놓은 것이었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자네한테 면목이 서네. 그 혼잣말엔 10년 묵은 회한과 뒤늦게나마 빚을 갚은 자의 홀가분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6달 뒤 윤재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 꼭대기를 탐하던 그가 이제는 밀폐된 독방에 홀로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밤마다 벽을 두드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바다에 밀어넣은 동생의 얼굴이 매일 밤 그를 찾아왔던 걸까요?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이었습니다. 서한은 잠시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이복 오빠가 어지럽혀 놓은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빼돌려진 돈을 되찾았습니다. 윤재상의 손에 억울하게 쫓겨났던 사람들을 하나둘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무너졌던 것들이 서아의 손끝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 태성그룹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아의 마음속엔 이미 다른 결심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태성그룹의 회장실은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넓은 방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발밑으로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오르고 싶어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서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회사는 어느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지럽혀진 것들이 바로잡혔고 믿을 만한 이들이 각자의 자리를 채웠어요. 이제 서아가 할 일은 다 끝난 셈이었죠. 그녀는 회장 자리에서 미련 없이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유리 궁전보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바로 안개 낀 그 바다와 도진이 기다리는 어촌이었습니다. 서아가 어촌으로 돌아온 날 도진은 부둣가에서 그녀를 맞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잔잔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죠. 서아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비린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예배당에서 도진과 서아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어요. 종이 한 장 없이 부부가 되었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세상 앞에 당당히 인연을 맺는 날이었죠. 두려움을 이겨낸 서아가 흰옷을 입고 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기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신부의 손을 잡아 이끈 사람은 분남 할머니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한 것이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인연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엔 마을 사람들의 축복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어촌에서 작은 관광 사업을 시작했어요. 도진의 손때 묻은 낡은 배가 그 미천이었죠. 사람들을 태우고 나가 낚시를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배에 손님을 싣고 그 섬으로 향했어요. 바로 서아가 죽음의 문턱에서 떠밀려왔던 안개 섬이었습니다. 한때 그 섬은 죽음의 자리였어요. 초주검이 된 여인이 파도에 쓸리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섬은 사람들이 웃으며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설렘의 안개로 바뀐 것이었어요. 같은 바다, 같은 섬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아의 안목과 도진의 배질 솜씨가 어우러지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들어가던 어촌에도 다시 활기가 돌았죠. 텅 비어가던 포구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졌어요. 한 여인을 2번 살린 바다가 이제 온 마을을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등을 돌렸던 마을 사람들도 슬그머니 돌아왔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서운 힘 앞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므려. 도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 함께 그물을 당겼어요. 어초는 예전의 온기를 천천히 되찾아갔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분남 할머니였어요. 부부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분남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생 안개 너머로만 보던 세상이 마침내 또렷하게 열린 것이었죠. 수술을 마치고 처음 눈을 떴을 때 분남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도진이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 손주 며느리가 이렇게 곱구나. 분남의 주름진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으로만 더듬던 두 사람의 얼굴을 이제 두 눈으로 담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혼례를 올리던 날에도 눈이 어두워 신부의 얼굴을 손끝으로만 그려봤던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그 고운 얼굴을 두 눈에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 눈물의 무게를 두 사람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분남은 직접 담근 젓갈을 관광객들에게 팔며 활기를 되찾았어요. 뒤늦게 얻은 손주 며느리 곁에서 그녀의 노년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늙은 형사 오태식도 그 바닷가에 정착했어요. 10년 묵은 한을 풀고 나니 그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 병을 앓던 아내와 함께 어촌으로 내려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남은 날들을 함께하기로 했죠. 지키지 못한 사람 하나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살던 그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한 것이었어요. 서아는 이제 해수라는 이름도 함께 품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억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이름이 있었기에 오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도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두 이름 모두 이제 그녀에겐 소중한 것이었어요.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했던 어부의 집은 이제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은 아버지 도진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서툰 손으로 낚싯대를 쥐고 바다를 배웠죠. 저녁이면 분남 할머니의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그러고는 옛 이야기 하나를 졸랐습니다. 할머니, 안개 낀 바다 이야기 또 해줘요. 분남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 안개 낀 바다가 데려온 어느 여인의 이야기를요. 손목이 묶인 채 떠밀려온 여인과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한 어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다는 참 많은 것을 삼키는 곳입니다. 배도 사람도 때로는 한 사람의 지난 세월까지도요. 하지만 그 바다는 살릴 사람만큼은 반드시 살려냅니다. 한 번이 모자라면 두 번이라도요. 안개 너머로 들려오던 그 뱃노래처럼요. 누군가의 작은 기척 앞에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용기.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끝내 사람답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우리도 저마다의 안개 낀 바다 위를 떠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날, 누군가에게 밀려나 홀로 표류하는 것 같은 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다시 무트로 데려오는 건 어쩌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던 배 한 척이 걸음을 멈추는 일, 낯선 이의 손이 내 어깨를 흔드는 일, 그 작은 기척 하나가 꺼져가던 사람을 이승에 붙들어두곤 하니까요. 도지는 그날 그저 그물을 찾으러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하루가 한 사람의 목숨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까지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미는 손이 어디까지 가 닿을지 사실 우리는 끝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목소리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게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